때는 조선 후기 서늘한 바람이 옥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우레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성광과 함께 갈라놓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에서 희미한 촛불이 바람결에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30 중반의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창문 너머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이 비는 대체 언제쯤 그치려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정체 모를 병이 그녀의 생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복녀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어깨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굳게 닫힌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복녀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복녀의 다급한 외침에 박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녀야,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안으로 들여야지.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함부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박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복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사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뜨거웠던 열이 내린 사내, 강산이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고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 또한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으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이 은혜를 갖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후 집안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병이 낫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강산은 박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녀는 강산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산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시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머슴의 손치고는 너무나 곱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강산은 박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복녀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마님을 사모하는 눈빛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를 세심히 살피고 탐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처음 보는 약초들이 들려 있었어요. 강산아,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산에서 캐온 것들입니다. 강산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사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인지.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김영달은 박씨 부인의 병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맥은 화하고 열증이 있는데. 김영달은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병증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명예 유희성에게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유희성. 그 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김영달은 분한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굳어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녀야, 물 좀 다오. 복녀가 부축해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 앞에 와 있던 강산이 나타나 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이 너무나도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님. 저 자가 감히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못마땅합니다. 천한 것이. 복녀야, 그저 친절일 뿐이니라. 아닙니다. 분명 딴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렸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복녀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는. 그때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강산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밤중에 마님 방에. 복녀야, 들어오라. 하여라. 복녀는 못마땅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산이 손에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강산이 박씨 부인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원이 맥을 짚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산의 손길은 의외로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마님, 맥이 매우 허합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복녀가 소리쳤지만 강산은 이미 부엌으로 향해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박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박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함의 박씨 부인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지독했던 열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곧장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패고 있던 강산을 찾았습니다. 강산아, 어젯밤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냥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뿐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약초들을 알고 있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강산은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박씨 부인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달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냥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좀. 머슴이요. 천안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김영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보다 떠돌이 머슴이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며칠 뒤 김영달은 몰래 박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강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평범한 약재들인데. 이런 조합으로는 절대 그런 효과가 날 수 없다.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영달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구나. 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친 것이야.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어느 날 밤, 김영달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고 마침 강산이 약 그릇을 들고 박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산이 방에서 나오자 김영달은 급히 대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 불경한 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내가 다 보았다. 김영달의 고함 소리에 놀란 박씨 부인과 복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을 노리고 들어온 불안당입니다.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필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 망언은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양반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강산을 체포해 갔습니다. 박씨 부인도 황급히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영달이 고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저 자가 양반 마님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저 자와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들었다 하는가? 사또님, 그것은 제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사또님.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분명 마님을 꿰어낸 것입니다. 그렇다. 천한 머슴이 무슨 의술을 안단 말이냐? 내년이 필시 산의 품이 그리워 생긴 병을 저 자가 달래준 것이로구나. 사또님, 제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님,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어이, 유희성 대감의 손자, 유강산이라 하옵니다. 순간 관아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어의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일 리가 있습니까? 마님께서는 혈어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혈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홀로 사는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김영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강산이 막힘없이 처방을 읽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산은 품에서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과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사또가 직접 인장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저의 유의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김영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명의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왔을 뿐입니다. 허허,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풀어주어라.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김영달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강산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의원님.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강산은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영달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지요. 박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강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했으며 복녀 또한 강산을 마을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할아버지 유의성에 버금가는 명의로 존경받았고 박씨 부인도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때는 조선 후기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우레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성광과 함께 갈라놓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에서 희미한 촛불이 바람결에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30 중반의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창문 너머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이 비는 대체 언제쯤 그치려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정체 모를 병이 그녀의 생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복녀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어깨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굳게 닫힌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복녀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복녀의 다급한 외침에 박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녀야,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안으로 들여야지.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함부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박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복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사내를 부축해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뜨거웠던 열이 내린 사내, 강산이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고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 또한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으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이 은혜를 갖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후 집안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병이 낫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강산은 박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녀는 강산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산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시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자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머슴의 손치고는 너무나 곱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강산은 박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복녀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마님을 사모하는 눈빛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를 세심히 살피고 탐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처음 보는 약초들이 들려 있었어요. 강산아,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산에서 캐온 것들입니다. 강산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인지.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김영달은 박씨 부인의 병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맥은 화하고 열증이 있는데. 김영달은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병증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명예 유희성에게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즉, 유희성. 그 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김영달은 분한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굳어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녀야, 물 좀 다오. 복녀가 부축해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 앞에 와 있던 강산이 나타나 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이 너무나도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님. 저자가 감히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못마땅합니다. 천한 것이 복녀야 그저 친절일 뿐이니라. 아닙니다. 분명 딴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렸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복녀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는. 그때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강산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밤중에 마님 방에. 복녀야, 들어오라. 하여라. 복녀는 못마땅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산이 손에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강산이 박씨 부인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원이 맥을 짚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산의 손길은 의외로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마님, 맥이 매우 허합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복녀가 소리쳤지만 강산은 이미 부엌으로 향해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박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박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함의 박씨 부인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지독했던 열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곧장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패고 있던 강산을 찾았습니다. 강산아, 어젯밤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냥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뿐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약초들을 알고 있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강산은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박씨 부인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달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냥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좀. 머슴이요. 천한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김영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보다 떠돌이 머슴이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며칠 뒤 김영달은 몰래 박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강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평범한 약재들인데. 이런 조합으로는 절대 그런 효과가 날 수 없다.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영달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구나. 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친 것이야.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스.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어느 날 밤, 김영달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고 마침 강산이 약 그릇을 들고 박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산이 방에서 나오자 김영달은 급히 대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 불경한 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내가 다 보았다. 김영달의 고함 소리에 놀란 박씨 부인과 복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을 노리고 들어온 불안당입니다.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필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 망언은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양반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강산을 체포해 갔습니다. 박씨 부인도 황급히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영달이 고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저 자가 양반 마님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저 자와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들었다 하는가? 사또님, 그것은 제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사또님.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분명 마님을 꿰어낸 것입니다. 그렇다. 천한 머슴이 무슨 의술을 안단 말이냐? 내년이 필시 산의 품이 그리워 생긴 병을 저 자가 달래준 것이로구나. 사또님, 제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님,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어이, 유일성 대감의 손자, 유강산이라 하옵니다. 순간 관아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어의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일 리가 있습니까? 마님께서는 혈어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혈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홀로 사는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김영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강산이 막힘없이 처방을 읽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산은 품에서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과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사또가 직접 인장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저의 유의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김영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명의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왔을 뿐입니다. 허허,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풀어주어라.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김영달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강산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의원님.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강사는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영달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지요. 박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강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했으며 복녀 또한 강산을 마을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할아버지 유일성에 버금가는 명의로 존경받았고 박씨 부인도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때는 조선 후기 서늘한 바람이 옥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우레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성광과 함께 갈라놓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에서 희미한 촛불이 바람결에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30 중반의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창문 너머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이 비는 대체 언제쯤 그치려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정체 모를 병이 그녀의 생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복녀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어깨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굳게 닫힌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복녀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복녀의 다급한 외침에 박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녀야,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안으로 들여야지.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함부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박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복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사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뜨거웠던 열이 내린 사내, 강산이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고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 또한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으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이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후 집안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병이 낫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강사는 박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녀는 강산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산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시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머슴의 손치고는 너무나 곱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강사는 박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복녀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마님을 사모하는 눈빛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를 세심히 살피고 탐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처음 보는 약초들이 들려 있었어요. 강산아,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산에서 캐온 것들입니다. 강산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인지.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김영달은 박씨 부인의 병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맥은 화하고 열증이 있는데. 김영달은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병증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명예 유이성에게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유의성. 그 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김영달은 분한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굳어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녀야, 물 좀 다오. 복녀가 부축해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 앞에 와 있던 강산이 나타나 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이 너무나도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숨쉬기가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강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확신이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님. 저 자가 감히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심히 못마땅합니다. 천한 것이. 복녀야, 그저 친절일 뿐이니라. 아닙니다. 분명 딴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이신 마님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유독 심한 열에 시달렸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복녀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애를 태웠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이 밤중에 괜한 폐를 끼칠 수는. 그때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인 강산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당장 물러가라. 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밤중에 마님 방에. 복녀야, 들어오라. 하여라. 복녀는 못마땅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산이 손에 약초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강산이 박씨 부인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원이 맥을 짚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산의 손길은 의외로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마님, 맥이 매우 허합니다. 이 약초를 우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복녀가 소리쳤지만 강산은 이미 부엌으로 향해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마님, 이것을 드시지요. 박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체 모를 머슴이 끓인 약을 마셔도 될까? 이것을 마시면 어찌 되는 것이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이 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박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따뜻해지며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함의 박씨 부인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도 지독했던 열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마님, 어찌 이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곧장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패고 있던 강산을 찾았습니다. 강산아, 어젯밤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냥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뿐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약초들을 알고 있는 것이냐? 소인, 여기저기 떠돌며 이런저런 것들을 주워들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강산은 매일 저녁 약을 다려 바쳤고 박씨 부인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달 의원이 진맥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그냥 집에 있는 머슴이 몸에 좋다는 약초를 좀. 머슴이요. 천안 머슴이 의술을 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김영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보다 떠돌이 머슴이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이리 쉽게 호전될 리가 없습니다. 며칠 뒤 김영달은 몰래 박씨 부인 댁 뒤편으로 가 강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평범한 약재들인데. 이런 조합으로는 절대 그런 효과가 날 수 없다.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영달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구나. 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친 것이야.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필시 불경한 짓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어느 날 밤, 김영달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고 마침 강산이 약 그릇을 들고 박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산이 방에서 나오자 김영달은 급히 대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이 불경한 놈. 의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감히 천한 것이 양반 마님을 농락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내가 다 보았다. 김영달의 고함 소리에 놀란 박씨 부인과 복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마님. 이 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마님을 노리고 들어온 불안당입니다.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 떠돌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필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 망언은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양반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묻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강산을 체포해 갔습니다. 박씨 부인도 황급히 뒤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영달이 고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저 자가 양반 마님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저 자와 무슨 관계인가?
어찌하여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들었다 하는가? 사또님. 그것은 제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사또님, 떠돌이 머슴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분명 마님을 꿰어낸 것입니다. 그렇다. 천한 머슴이 무슨 의술을 안단 말이냐? 내년이 필시 산의 품이 그리워 생긴 병을 저 자가 달래준 것이로구나. 사또님. 제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님, 소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유희성 대감의 손자, 유강산이라 하옵니다. 순간 관아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어의 대감의 손자가 어찌 떠돌이 머슴일 리가 있습니까? 마님께서는 혈어열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는 과로와 근심으로 인해 혈이 부족해지고 내부에 열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홀로 사는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김영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사물탕을 기본으로 하여 강산이 막힘없이 처방을 읽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산은 품에서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과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인장과 의서입니다. 사또가 직접 인장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저의 유의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진짜로구나. 김영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명의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왔을 뿐입니다. 허허,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풀어주어라.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김영달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강산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의원님.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강산은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영달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지냈지요. 박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강산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했으며 복녀 또한 강산을 마을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할아버지 유의성에 버금가는 명의로 존경받았고 박씨 부인도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때는 조선 후기 서늘한 바람이 옥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흙마당을 두드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우레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섬광과 함께 갈라놓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에서 희미한 촛불이 바람결에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30 중반의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창문 너머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이 비는 대체 언제쯤 그치려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정체 모를 병이 그녀의 생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곧 그칠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어서 주무시지요. 40이 넘은 충직한 몸종 복녀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어깨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굳게 닫힌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복녀가 의아해하며 촛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복녀의 다급한 외침에
박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빗물에 젖은 얼굴은 단정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녀야,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안으로 들여야지.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함부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어서. 박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복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사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뜨거웠던 열이 내린 사내, 강산이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고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 또한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라. 소인, 몸이 다 나으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이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후 집안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병이 낫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강산은 박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녀는 강산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강산은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나오시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셨습니까? 머슴의 손치고는 너무나 곱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이신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강산은 박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복녀가 보기에는 젊은 남자가 과부인 마님을 사모하는 눈빛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를 세심히 살피고 탐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처음 보는 약초들이 들려 있었어요. 강산아,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산에서 캐온 것들입니다. 강산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인지.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김영달은 박씨 부인의 병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맥은 화하고 열증이 있는데. 김영달은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병증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명예 유희성에게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즉, 유희성. 그 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병쯤은. 김영달은 분한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굳어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녀야, 물 좀 다오. 복녀가 부축해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어느새 방 앞에 와 있던 강산이 나타나 박 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